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달라지는 수업 현장. 수업 안에서 스스로 배우는 능력이 필요해지면서 예습이 요구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예습은 우리가 아는 선행학습과 다른 걸까요? 예습도 선행학습과 비슷하게 조금 먼저 배우는 것.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선행은 자기가 공부할 것보다 먼저 하는 거고, 예습은 배워야 할 거를 먼저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수업 준비. 어디까지 필요한 걸까요? 학생들에게 예습의 좋은 점을 물었습니다. 먼저 배우면 설명할 때도 훨씬 잘 알아들을 수도 있고 문제도 더 잘 풀리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쉽고, 그때 좀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 그 문제도 선생님 말씀에 조금 더 기울이면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선행학습이 아닌 예습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다는 어떻게 아는 것을 활용하는가의 능력이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업 현장에서도 많은 혁신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습의 패러다임도 선행학습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이 더 강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대한 자기 주도적인 어떤 공부 방법? 교수법에 있어서 좀 변화를 준다면 좀 더 이렇게 선행하고 온 것이 무용지물이다. 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으로는요, 선행하는 애들 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주도 학습형 아이로 커나가는 게 제일 원하는 거거든요. 능동성은 동기유발인데 그런 의미는 수업이 재밌어야 해요. 우리 최채영 선생님, 네. 다시 또 학부모 입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우리 선생님 아이 교육할 때 네네. 가장 강조하는 게 뭔가요? 즐겨라. 아, 즐겨라.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38만 세대 수능 세대 그 네. 딸 아빠로서 믿음이 있습니다. 예, 대학도 갈 거고 취업도 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즐겨라. 쥐어짜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즐겨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저는. 열심히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적극적으로 즐겨라. 이 얘기는 못한 그게 거예요. 그 말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다 즐겁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부모님 마음하고 다르게 우리 아이들의 공부와 관련해서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는 학원에 보내서 아이들의 공부를 좀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학교에서 모든 학습을 마치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집에서는 좀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저도 만들어주고 싶은데, 제가 막상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해 놓고 보니 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국어 시간에 자음 모음을 가르쳐 주면서 수학 시간에는 서술형을 요하더라고요. 그거는 곧 그 간극을 학부모님들이 알아서 사교육에서 좀 메워오라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수능을 보면 수능 시험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대학에서는 점점 엄청난 스펙을 더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서 학교에서는 공교육에서는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고 이렇게 점점 시험도 줄이고 선행학습도 금지시키고 하면 그 격차를 전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메우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사교육에 의존을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예, 선행교육
부담이 결국은 사교육으로 이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솔직히 즐기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계청 사교육 조사에서는 7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과목 사교육, 예체능 사교육 해서 70% 이상이 되는데요. 이렇다는 얘기는 4명 중에 3명의 학생이 그 전국 초중고 기준으로 해서 3명이 다 이렇게 학원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교육을 이렇게 받는 게 왜 사교육을 시키세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업 성취를 이렇게 향상하기 위한 그런 것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 학업 성취에 대한 그런 욕구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보통 사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네. 사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성적이 올라가고 뭐 더 나은 이렇게 아이들이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특성은 이미 그 사교육비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뭐 부모의 교육 배경이라든가 이런 배경들이 사실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교육을 받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더 나은 어떤 대학을 간다거나 더 나은 지위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은 부모들이 맹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통계청 자료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진짜 사교육 받는 게 교육에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 연구를 했는데요. 그걸 사교육을 하면서 사교육도 사실은 공부잖아요. 학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을 제대로 한다면 학업 성취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교육의 대체제로 나온 것이 방과후학교와 EBS가 있습니다. 근데 방과후학교, EBS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봤더니 이 세 가지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리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선행을 해놔야지 그렇지.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경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학부모의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에 우리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 어떻게 이것을 좀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수업이 좀 변해야겠죠. 학교가 좀. 예,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서 사교육을 했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쳐다봐주고 애들 앞에서 우쭐 한번 할 수 있고 결과를 물어봤을 때 또는 답을 물어봤을 때 정답을 대답할 수 있으면 그래서 계속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저러니까 학원에서 미리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좀 판단의 유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누군가 결과를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약수를 배우는데 약수를 찾는 법을 다 얘기했어요. 오히려 선행까지 해갖고 중학교 얘기까지 했다고 치면 그 얘기를 했을 때 교사가 그래 하고 당황하면서 이렇게 다 알아? 하면서 당황하면서 그래 맞았어 라고 하는 순간 다른 아이들이 생각을 멈춥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이한테 그래?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 그런 결과가 나왔지? 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는 아마 제대로 그래도 배운 아이라면 대답을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0명 중에 9명은 대답을 못해요. 그게 이렇게.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다시 알아보자. 예. 또는 제대로 대답했다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해야 다른 아이들이 계속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학원에서 미리 배우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학교 시험은 서술형으로 가야 되는데 선생님들 서술형 안 내려고 그래요. 수능 오지선다니까 그걸 대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막 찍는 훈련이나 문제를 빨리 푸는 이런 교육이 이제 상향한 거죠. 그러니까 수업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현희 선생님 말씀대로 수업이 개념적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에는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때가 7차 교육과정인데 그때 예를 들면 초등은 이동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중학교는 이동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상중하로 나누면 상반 애들은 대부분 선행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상반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업을. 니네 다 알지? 이런 말이 거기 통했어요. 그럼 그분이 할 일은 얘들이 공부한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어디서 뽑아가지고 딱 프린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풀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선생님이 할 일은 뭐 하나도 안 가르치고 문제만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상반 수업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빨리 그거를 한 애들은 유리한 선생님이 할 일이 개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왜 그래를 묻지 않고 맞았다, 틀렸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런 걸 막기가 어렵죠. 그 수업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선행을 하고 수업에 들어와서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따박따박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나갈 진도도 많고 또 내용도 어렵고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 위주로 수업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중에 분명히 선행 학습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은연중에 가서 학원에서 여기 수업 들어오기 전에 선행을 그렇죠. 학습하러 와라, 학습을 하고 와라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가 있으면 오히려 그 아이에게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교권의 침해로 이거를 인식을 한다면 그 선생님이 그렇게 그 아이를 데리고만 수업을 하지 않을 텐데 이제 이런 것이 바로 공교육에서 이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부추기는 아니면 유발하는 그런 요인도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가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우리가 사교육 정책에 연구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모르는 아이가 생기면 학원 가서 배우고 와라. 아니면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얘 학원 좀 보내세요.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 것은 선생님의 몫이어야 되는데 기초가 안 돼 있는 것은 학원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공교육의 그 현실이 또 하나의 그런 그 사교육을 좀 부추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악순환. 학교 교육이 좀 내실화돼야지만 그러니까. 사교육 의존도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또 한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은 또 진도를 나가는데 애들이 이미 다 배워왔어. 배워왔는데 또 안 배우는 아이를 맞춰가자면 또 이게 또 민원대로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평균을 맞춰가지고 가시려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최근 이제 이런 문제를 고민해서 이제 모 대학에 몇 개 사범대학 커리큘럼을 조사했더니 네. 3대 7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그 과목은 3이고 전공이 7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학교 나와서 이렇게 교직을 할 때 무슨 힘으로 가르치나 했더니 자기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선생님을 본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많이 뽐땄어요. 솔직히 초기에 한 20년을 그대로 제가 우리 선생님을 흉내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입식 교육에 그냥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입식 교육으로는요 선행한 애들 잡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원초적으로 그 주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요새 보면 이제 수업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강의를 많이 했다면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다뤘는데 프로젝트 수업과 같이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많은 변화들을 위한 노력이 있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수업의 방법에 교수법에 있어서 좀 변화를 준다면 좀 더 이렇게 선행하고 온 것이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이 선행학습 사교육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교육의 큰 맥을 우리 선생님들이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 역할도 중요하시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선행시키는 이유는 꼭 초등학교 성적을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성적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다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기려고 한다기보다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갔을 때 수행 평가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수행 평가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거기서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중학교에 가자마자 수행평가 과학이 뭐 실험 보고서 쓰기라던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초등학교 때 충분히 훈련이 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뭐 과학 실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미리 과학 학원에서 배우고 온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은 중학교에 올라가서 그 수행평가에 유리한 점수를 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보지 않은 아이들은 중학교에 올라가서 되게 당황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내는 이유도 있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것도 사실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네, 그렇진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많이 변하고 있고 초등학교 특히 많이 변했잖아요. 네, 진짜 많이 변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제가 21년 차거든요. 21년 차인데 애초에 6차 교육과정부터 제가 교육을 한 사람인데 6차, 7차, 2007, 2009, 2015까지 갔는데요. 2015 교육과정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수행평가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거 이거 하나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으로 치면 저희들 학교에서 피아노 안 가르치잖아요. 악기 같은 거 학교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에 한 악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질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아이들이 예체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이제 수행평가에서 그 악기를 외부에서 사교육을 통해서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결정적으로 이 아이가 수행평가를 잘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행평가도 사교육을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방과후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서 실제적인 그 예체능 수업도 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그 수행평가를 외부에서 그렇게 굳이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교수님, 수행평가 점수 자체를 잘 받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수행평가 때문에 공부할 시간을 뺏기니까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행평가를 준비하건 또 프로젝트 수업을 좀 준비해서 수업에서 좀 잘하기 위해서 미리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우리가 선행 학습으로 봐야 될까요? 실제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이나 여기의 문제는 그 예체능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교과, 기초가 됐든 심화가 됐든 이 교과에만 선행학습 그 금지법에 우리가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의 특성화고 학생들의 수업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취미나 예체능이나 생활이나 교양이나 이런 과목들은 실제 선행학습 금지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요즘에 예체능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뭐 체육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아이들이 꿈이 또 그렇게 예체능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교육비가 교과에 만만치 않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과보다 훨씬 상승하고 어제는 저희가 지금 미래 역량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교수님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학생들이 미리 자기가 도서관에 가서 미리 준비도 하고 조사도 하고 뭐 이런 그렇죠. 프로젝트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선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 글쎄, 그건 선행이냐 아니냐의 구분을 이제 지난주에도 좀 거론했지만 네. 이게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이것을 누가 이렇게 성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때로는 반칙일 수도 있는 그런 거냐. 수행평가가 사실은 지금보다는 이제 한 20년 전에 훨씬 더 유행했어요. 그때 막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네네. 그때 수행평가가 막 들어와서 이제 그냥 사실입니다.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는 수행평가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수업하고 수행평가는 학원에서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건 반칙이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각 시도교육청이 수행평가 규정을 집으로 보내지 마라. 수업 시간 내에 끝나는 걸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걸 상당히 지금 강조가 교육청들이. 그게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반칙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끼리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모이고 이런 건 당연히 교육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그거를 애들이 안 하고 애들은 예를 들면 학원 가 있고 이렇게 보고서는 누가 쓰고 있으면 이건 아니죠. 이거는 좀 사교육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선행보다는 사교육이죠. 선행이라기보다는 좀.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 수업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그 교양 과목으로 이제 교양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저희가 그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그 교수법을 적용을 하게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야 맨날 써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플립 러닝이 그 사전 수업 그리고 본 수업, 사후 수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사전 수업을 아이들에게 이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미리 보여주고 그리고 본 수업을 하게 되면 사전 수업에 배웠던 내용을 본 수업에서 토론하고 심화하고 이렇게 아이들끼리 자유롭게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러한 내용이나 아니면 보충 자료를 사후 수업에서 다시 제공을 하게 되고 그랬더니 3시간 연강으로 했던 수업에 활기가 넘치는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대학생들조차도 이렇게 플립러닝을 아주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자꾸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라는 뭐 프로가 있었듯이 맞아요. 선생님만 달라지면 수업만 달라지면 아이들도 달라지고 성과도 달라질까라는 게 의문점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플립러닝 자체가 거꾸로 교실 자체가 아이들의 준비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이들의 동기유발. 그러니까 예전에는 40분 초등은 이제 40분 수업이니까요. 40분 단위 완전학습을 지향했어요. 그 40분 완전학습이 뭐까지 있냐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동기유발부터 이제 활동, 뭐 차시 예고 거기서 다 해가지고 끝내야죠. 예, 거기 다 끝내서 모든 아이들이 그런 성취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게 통용되어 왔었어 아주 오랫동안.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게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바로 부분들이 뭐냐면 그 40분 안에 정말 핵심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정답을 찾고 또는 어떤 시험을 잘 보고 하는 그 엑기스 막 어떤 그 쉽게 하는 법의 준비가 아니라 그 수업의 목표를 위해서 그 수업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한 그 마음의 준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2015 개정교육과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미래 역량 얘기하면서 능동적인 학습자잖아요. 그럼 능동적인 학습자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한테만 넘기는 게 아니라 교사도 준비하는데 학생들도 그 수업이 들어오기 전에 결국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사전 활동 또는 예습, 사전 학습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거냐. 그러네. 그냥 동영상 보고 와라. 어떤 자료를 읽고 와라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 사전 활동의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습해와라. 물론 저희들도 어렸을 때부터 예습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그러니까요. 자랐는데요. 예습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선생님이 전 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 시간 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교과목 이런 것에서 흥미를 주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이러한 어떤 사전 작업이죠. 선생님들이 좀 응용을 하신다면 좀 재밌는 수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업과 관련해서 좀 예습 또는 사전 학습을 하고 오면 수업에 참여하는 그 정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수업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점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